우리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함께 보셨고 이번 시간엔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보시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 시골 대상으로 수립하는 방향 잡아주는 계획입니다. 특광시군은 자연스러운 공간인 반면 광역계획권은 누군가가 지정한 때만 그곳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는 광역계획권을 정한 자를 국도라 했고, 동일한 도에 속한 둘 이상의 시군을 대상을 한다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저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광역계획권의 경우에는 시의사가 공동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 예외적으로 국토가 수립하는 경우가 3개 있었습니다. 국가계획과 맞물린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 수립하며, 시의사를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의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다면 도지사 단독 수립하며, 시장 군수가 요청한 경우는 공동 수립하게 되고, 협의하여 요청한다 이 말 보게 되면 도지사 단독 수립하게 됩니다. 시장 군수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가 승인하고, 시의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요청하여 도지사가 단독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이 3가지 경우로 도지사가 수립하게 된다면 그 도지사는 승인권자로서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지사가 원래 승인권자로서 수립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따로 승인받는 것 아닙니다. 만약 이 경우에도 도지사가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도시계획 승인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라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했을 때만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더라도 장관에게 따로 승인받는 것 아닙니다.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수립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는다, 승인받을 필요 없다,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만약 이 3가지 경우로 도지사 수립했는데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 표는 바로 잘못된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때 도지사는 수립권자입니까? 승인권자입니까? 승인권자로서 예외적으로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승인할 사항을 광역도시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상급관청인 국토교통관에게 따로 승인받는 것 아닙니다. 그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수립 승인에 관한 내용을 함께 구분하시면서 특광은 직접 확정 짓는 것이지 장관에게 승인받는 것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도에 속한 시장 군수의 경우에만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예외적 수립권자 없습니다. 국토가 예외적으로 수립하는 것 절대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특광시군에 수립해야 되지만 규모 작은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접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립 절차와 관련된 특징으로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과 타당성 검토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토제 기초조사에 포함하여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부터 최근 5년 이내 토제 실시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더 이상은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만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은 직접 확정 짓는 자이기 때문에 특광은 중앙 아닌데요? 장관일 때만 중앙인데요? 그래서 특광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이것 맞는 질문입니다. 예. 장관이 승인권자일 때 중앙이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이시 중앙행정처 아니죠. 나중에 저걸 봐주셔야 됩니다.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거쳐야 된다. 맞습니다.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하는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협의심의는 원칙적으로 승인에 필요한 사전 절차이지만 특광은 최근 법을 개정해서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심의는 승인에 관한 절차가 아니라 특광의 수립에 관한 사전 절차로 분류해 놓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는 게 이쪽입니다. 그런데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최대 2문제입니다. 적게 나온다면 하나 나오거든요.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각각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었다면 저 방향만 잡고 끝나서는 안 되죠. 실제 집행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 시군에 특광 시군이란 말은 도시군과 같은 의미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도시군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주시고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6가지 순서에 따라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은 자주 시험에 반복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53페이지 찾으셨죠? 53페이지 찾았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의의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특광 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등을 말한다. 토지 이용 계획 이후부터의 이야기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개발, 정비, 보존이란 말 쓰게 되면 얘를 집행으로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1번부터 6번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2번 용도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3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4번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계획 6번 용도구역 필요 없으시고요. 입지규제 제소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제소구역 계획 각각 확인되셨습니다. 이러한 6가지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게 용도 지역에 관한 사항을 보셨는데 이 용도 지역은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대해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하는 곳으로서 비도시 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 도시지역은 그 용도를 세분하게 되었을 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각각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도시지역은 개발 용도가 아니었을 때 농사나 임업에 활용할 땅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곳을 농림지역이라 하고, 자연경관이 아주 우수한 곳이 있다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간혹 TV 보다 보면 EBS에서 대한민국의 명승지라 해서 자연경관이 아주 우수한 곳이 있습니다. 가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등산 좋아하시거나 또는 여행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런 곳 찾아갈 수 있는데, 그곳이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그러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로시설이나 교통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질 못합니다. 만약 도로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하면 그곳은 찾는 사람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훼손되게 되거든요. 도로 설치도 힘든 곳이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냥 이야기 드렸는데, 합격하시고 거기 가면 참 기분 좋으신데 만약 떨어지시면 그때 단풍놀이 가셨을 때 그 단풍잎이 핏빛으로 보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눈에 피눈물 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3월달부터는 이제 복습에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 참 좋던데요. 아마 제가 비가 왔다고 하면 오늘은 저기압이라서 너무 열심히 공부하면 혈압 올라가니까 공부하지 말라 그 말 드리겠는데, 날씨 쾌창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도서관 등의 좋은 장소를 못 찾으셨다고 하면 학원에서 그냥 한 2시간, 3시간 정도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내 집 주변에 공부하기 딱 좋은 장소 있다고 하면 그것 하나 선정하셔가지고 자주 공부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진도 나가는 만큼 봐 나가시면 좋은데, 나중에 우리가 진도 나가는 만큼 예습하려고 하면 4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10시간 정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오늘부터는 복습을, 지난달까지 공법에 대해 복습하라는 이야기 별로 안 드렸거든요. 어차피 용어에 대한 어느 정도 숙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많이 들어만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출석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랬습니다. 대신 이제 3월달부터는 서로 핑계 댈 게 없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진도 나만큼은 꼭 한번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지역은 주택을 주로 만드는 곳이라면 주거지역, 우리 학원 있는 자리라고 하면 상업지역입니다. 이번에 구리시와 남양주에 걸쳐 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곳이라고 하면 공업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 이러한 곳들을 녹지지역이라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남산 일대가 대표적인 녹지지역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도지역은 남양주시 행정관할구역 전체에 걸쳐 서로 중복되지 않고 도시지역과 관농자로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 도시지역은 기본적으로 개발 용도입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개발 용도인데 각각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장소를 도시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중복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친구들 중에 성격 참 모호한 성격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도시지역처럼 보이기도 하고 농림지역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성격이라면 그때는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역은 남양주시 행정관할구역 전체에 걸쳐 빠짐없이 4개 용도지역 중에 하나로 모두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도지구를 함께 볼 수 있는데, 여기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한번 하시게 될 겁니다. 학교 주변을 보게 되면 새로운 위락시설이나 PC방이나
슈퍼마켓을 함부로 만들 수 없죠. 교육 환경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중에 특별한 용도에 대해서는 학교 주변에 새로 만들지 못하도록 규제 가하는 용도 지구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 있는 곳이라면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죠. 학교 없다면 이런 용도 지구 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제는 남양 전체에 걸쳐 빠짐없이 4개 용도 지역 중에 하나로 지정해야 되지만 이 용도 지역은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새로 학교 만들어지는 사실을 아시게 되면 꼭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학교 만들기 전에 PC방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후 학교 만들어진 이후에는 경쟁업소가 새로 만들어지지 못하거든요. 권리금 비싸게 받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돈 되는 정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절대 이야기할 분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도구역은 우리 그린벨트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 대한민국은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은 수도권과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일대에 걸쳐 지정한 적이 있는데 도시 외곽에 도시의 무제한 확산 방지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 구역을 개발 제한 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흔히 그린벨트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다들 허리띠 하나 사고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허리띠를 걸치는 분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허리띠를 메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도 운동해서 살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무제한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시 외곽에 허리띠처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것을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것을 새로 지정한 적이 있는데 우리 1980년대에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 잡았을 때 국민의 법의식 수준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 광주에서는 총칼에도 항거했던 그런 큰일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때는 법에 대한 정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되는 것을 국민 모두가 감수했지만 이것 지정하면 땅값 떨어지는 것 이제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땅값 떨어지는 개발 제한 구역의 신규 지정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좀 속일 목적으로 저 개발 제한 구역의 표현을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바꿔놨습니다. 이 시가 조정구역을 인천국제공항 만들어지면서 347만 평에 걸쳐 영종도 일대 시가 조정구역을 새로 지정한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시가지 만들어주는 제도인 줄 알고 다들 좋아하셨는데 핵심은 뒤에 있었습니다. 시가의 조성 시기를 뒤로 연기시키는 제도를 시가화 조정구역이라 하고 인천에서는 유보기간 15년 동안 시가 조성 시기를 연기시키는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땅값 올랐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200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하게 되었는데 수자원이라고 하면 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수산자원이라고 하면 어패류를 말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굴 양식장이라면 통영 앞바다이거든요. 그 통영 앞바다를 대상으로 수산자원보호구로 지정했는데 주로 바다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바다의 주무관청은 누구이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습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겠습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여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이 공원이란 말에 사람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새로 지정되게 되면 서울랜드 같은 곳이 새로 만들어지나 보다 보니까 개발 안 하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애초에 지정할 때는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그 개발제한구역이란 말을 대놓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속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시 자연공원구역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얘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용도구역 제도가 되게 됩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반복하게 되면 저 용도구역을 개, 시, 수, 도란 말로 표현하게 되면 용도구역 순서에 따른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으로 4가지 지정 변경할 수 있다는 것 확인 얻습니다. 3번 기반설 설치 정비 계량 찾으셨죠? 기반설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여기에 기반설은 도시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 살고자 하면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80년대 시골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태어나지 못하신 분도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 1980년대에 저는 산골 마을 같은 데 가보시게 되면 전기불 없어서 호롱불을, 그리고 수돗물 없어서 우물을 길러 먹는 그런 시골 농촌이 있습니다. 그런 시골 지역이라면 산 너머 집 한두 채 있는데 그 한두 채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 시설들을 자연에서 그대로 조달해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TV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산에 세상 등지고 혼자 약초캐시면서 사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생활이 시골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골 지역에는 많은 인구가 거주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설 딱히 필요 없지만 우리 남양주의 풍내우평지구라고 하면 인구 10만 명이 좁은 장소에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로서 도로, 전기, 수도, 주차장, 공원 등이 있다고 하면 그 모두를 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반은 바둑 두는 곳을 기원이라 하고 바둑판을 기반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기반시설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취진 이해하시겠습니까? 시골에는 기반시설 필요 없습니다. 도시지역에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 꼭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반시설의 설치를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하는 방법과 저 기반시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허가받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시설과 관련되어 우리 남양시 평내우평지구에는 초등학교가 꼭 필요하다? 필요하면 기반시설입니다. 저 학교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하게 되면 나라 예산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그때는 국립학교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저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만들 땅을 확보하고 그곳에 남양시장에게 허가받게 되면 학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진 학교라고 하면 사립학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나라 돈 쓰는 것이죠. 특광시군에게 토지 소유자가 허가받고 만들게 되면 자기 개인 돈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기반시설의 시설, 도시군 계획설의 시설입니다. 그리고 저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시는데요. 지금 배우자 계시다고 하면 그 배우자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님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남의 편만 든다 해서 남편이 되어버리던데요.
결혼 전에는 님이라 부르는 분이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되게 된다고 하면 이분 원래는 같죠. 결혼 전에는 님이었고 결혼 후에는 남이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설이라 불리던 것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 설치 결정하면 도시군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설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반설을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남양시에 만들게 되면 걔는 그냥 기반설입니다. 그냥 기반설로서 건축물, 건축이라 표현할 수 있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을 때만 무엇이 된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그러면 이 두 번째 방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 아니죠. 얘는 도시군계획시설 아닙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있은 이후에만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그래서 오늘 집을 나오셔서 학원 올 때 사용하셨던 도로, 전기, 수도, 주차장 등의 일체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기반설이고요. 그 기반설을 도로를 할지라도 개인이 만드는 도로를 사도라 표현하거든요. 그 사도는 도시군계획설 아니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한 도로인 경우에만 도시군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 상태를 말하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이후에는 뭘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우리 남양시에는 다산 신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산 신도시에 대한 개발사업 여부를 결정한 것이 도시군관리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춘선 길 건너편에 5층짜리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지금 시행된다던데요. 그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을 법에서는 정비 사업이라 표현하는데 그 정비 사업 시행 여부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기반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 상태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이후에는 뭐다? 도시군계획시설입니다. 그리고 다산 신도시 같은 개발 사업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이라 하는데 이 정비 사업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업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얘를 도시군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앞으로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얘는 규모 클까요? 작을까요? 규모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넓은 땅을 필요로 하는 규모 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얘를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우리 다산 지구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진접지구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걔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개발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는데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6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규제가 강화된다는 의미겠습니까? 규제가 약하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규제가 약해지는 완화되는 제도를 입지규제 최소 구역 그리고 그 계획으로 각각 구분하시고 이러한 6가지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6번의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은 내년에 없어지거든요. 내년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있습니다. 그냥 우리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문제인데 그게 나오냐 안 나오냐 문제인데
일단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에 포함된다는 것만, 6가지 사항에 지금 포함된다는 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내년에 없어지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올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관건이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총 몇 개? 6개. 1번부터 6번까지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좀 전에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지, 논이나 밭입니다. 이곳에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공장 만들기 위한, 산업단 만들기 위한 개발 사업이 결정되게 되면 원래 이 농림지역의 경우에는 개발 사업 못하는 땅이거든요. 이곳을 테크노밸리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이곳이 일단 공업지역등으로 바뀔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농경지가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게 되면 토지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꿈꾸고 있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좀 자그마한 도시에 시장이 되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되어 있는 땅이 있다고 하면, 아니 농림지역 지정되어 있는 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잔뜩 사놨다가 저 농림지역을 도시지역 중에 상업지역으로 바꾸어가지고 시세 차익 한번 땡겨보는 게 제 꿈이거든요. 예. 예전에 땅에 대해 좀 전문가이셨던 분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그 여사님께서 목동 일대를 뛰어다니면서 많은 땅을 구입하신 적이 있으시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일산 쪽에 대곡역이라고 해서 가보시게 되면 지금 논밭밖에 없는 땅이 있거든요. 이 촬영 중이시죠? 그건 잘 모르고? 전두환 대통령 워낙 소문나다 보니 그런 거고, 그쪽은 차명으로 누가 또 챙겨놓고 있다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 MB 정권 때도 서울의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요지의 땅을 좀 많이 확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들 고위 정치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고위직이 있으시다고 하면 땅으로 부동산 시세 차익 얻지 않나,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진짜 결정권자라면 모르겠는데 그 결정권자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한 안목을 따로 가진 게 아니십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군 기본계획 열람하면서 인구 성장률에 따른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개발 예정지에 대해 미리 투자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10년 또는 20년 단위로 미리 투자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 시세 차이가 몇 배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 벌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을 열심히 잘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버시면 말씀인 게 아니라 아는 척만이라 해주시면 제가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저렇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제 우리가 봐주실 것은 2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법적 성질을 찾으셨죠? 1.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직접 구속하는 대외적 효력 있는 행정계획이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 하나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을 미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얘를 계획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것을 행정계획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일정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 비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집행해가는 사안으로서 일반 국민의 호응도를 끌어내기가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계획을 제시해주면서 우리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런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행정계획에 따라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제도가 있다면 얘를 계획 제한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계획 제한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습니다. 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 없습니다. 걔는 방향만 잡아줄 뿐, 집행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것이었죠.
이제는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하고 계실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 제한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행정쟁송 대상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내용 잡아주실 게 있는데요. 저 계획 제한으로 일반 국민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저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해배상이란 말을 나중에 민법에 공부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이란 말은 타인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개인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전적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를 손해배상이라 하고, 여기 손실보상은 국가 등의 정당한 법 집행으로 일반 국민에게 특별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전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을 손실보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간혹 경찰의 과잉 진압이 위법 부당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대상으로 정신적 위자료까지 손해배상해줘야 됩니다. 반면에 경찰의 진압이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하면 위자료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고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는 것을 손실보상이라는데, 예전에 목함 지뢰 때문에 발목 좀 잃으신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사관 이상이라고 하면 군인 연금법에 따라 일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반 사병의 경우는 한 300만 원인가 500만 원 지급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좀 장애를 안고 가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전혀 가망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적 피해 보상 여부가 좀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병이 휴전선 그쪽에 군사분계선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워낙 들어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사관하고 함께 들어갔는데 그런 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병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법 개정이 좀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일단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차이점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계획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거든요. 그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해 일정한 규제 또는 일정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누구 개인 하나만 대상으로 특별한 규제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른 계획 제한의 규제라고 하면 공익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이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특별한 재산상 피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손실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제 내가 상업지역의 땅을 평당 1억 주고 구입했는데 오늘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게 된다고 하면 토지의 가치는 아마 10분의 1까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내가 어제 상업지역에 땅을 구입했는데 오늘 눈 뜨고 보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학교 부지로 도로 부지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 부지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이 상업지역의 땅에 내가 상가 건물 건축하게 된다면 학교 만드는데 방해되죠. 그리고 저 도로 만들거나 학교 만들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는데, 저 수용 전까지는 내 땅을 내 명의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 만들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10년 뒤에 토지를 강제 수용 당하게 된다면 그때까지 내 땅은 함부로 이용하지 못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수용 결정하는 현금 보상 받는 것이지 수용 전까지 토지에 대한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따로 손실보상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각종 규제는 계획 제한으로서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 있고 손실보상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양시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 땅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새로 입안 결정되게 되면 신경 많이 쓰셔야 되죠. 예, 그러시면 됩니다. 예, 거기까지 한번 봐주시는 게 이쪽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내용과 관련되어 이상한 이야기 있는데 그냥 지나가시고 옆에 페이지에 수립 기준 찾으셨죠? 기준 하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양과 3번의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제2절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절차입니다. 원래 첫날 많이 하면 다음 주에 안 나오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게 아마 이해가 많이 안 되시는 상황인지. 근데 다른 분들도 1월 달에 처음 오신 분, 11월 달에 처음 오신 분은 다 똑같은 상황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빨리 극복해 나가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결석 안 하는 게 제일 좋으신 방법이시고요. 그리고 결석 안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들으시고자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1, 2월 달에 동영상을 한번 진도 나갈 만큼 봐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도 나간 게 다음 주 한 3시쯤에 뭐 기출문제 있거든요. 아마 10년치 기출문제 있는데 진도 나간 만큼 기출문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3시, 오늘 이번 주는 없습니다. 이번 주는 없고 다음 주 3시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 나온 만큼만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또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해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좀 실력을 쌓아가시면 빨리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로 질문 없으시죠? 앞으로 더 재미있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